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보험으로 되는 것까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금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과잉진료의 상업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의 사각지대에 상당한 부분 놓여 있는 거죠, 치과가. 지금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게 치과대학에 뭐 윤리학점을 갖다 늘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치과의사 늘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치과의사 늘리면은 지금 내 거리에 10개 있는 치과가 20개 되면서 더 덤핑이 되죠. 더 뺏겨 먹게 하죠. 책에도 썼지만은 진료는 뭐 원가 판매가라는 것이 없고 결국은 의사에 대한 수고비, 이 사례비의 개념인데, 지금은 3만 명의 치과 의사가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싸졌다, 옛날보다는. 그다음에 옛날에는 임플란트 행위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실패도 많고. 지금은 임플란트 술식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아주 전문의가 아주 잘한다고 폼 잡기 전에는 일반 개업의라면은 100에서 150 사이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치과 운영 계산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한 달에 치과 총 수입이 얼마인데 총 지출이 얼마다. 그러면 네트가 얼마이잖아요. 그 네트를 얼마를 채우려면, 치과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임플란트를 30개 박는다 하면은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개 이제 평균적인 치과 의사의 생각으로 볼 때 150 받는 데는 좀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100 받으면 대중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도 100 밑으로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100 밑으로 받으면 안 해. 그렇게 힘든 거를 내가 왜 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치과 총 수입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개업 환경이요, 치과 의사가 많이 늘어났고 사람들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설이 좋고 재료 좋고 다 일회용 쓰고, 그거 아닌 치과는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안 가. 무슨 치과가 이렇게 후지냐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개업하려면 어쨌든 혼자 개업하려면 5억은 든다. 그럼 5억에 대한 금전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책에서 예로 들은 것이, 이제 서울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집으로 갖고 가려면은 한 달에 총 매출이 3,000원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치과가 지금 서울에서 30%다. 그럼 그 치과는 치과 관둬야 되나, 연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건소 가서 월급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면은. 근데 순수익 1,000만 원을 할래도 3,000만 원은 총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3,000만 원 총수입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해야 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거죠. 엊그저께 그 모아덴이라고 하는 그 치과의사, 젊은 치과의사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썼어. 젊은 친구가 개업해서 대충 해도, 이 약물고 하지 않아도 처음 개업해서 대충 해도 한 1,500만 원 집에 갖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 엄청나게 쏟아졌어. 1,500만 원이 무슨 소리냐고. 1,500을 집에 갖고 가려면 4,500이 총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4,500 하려면은 한 달에 20일 뭐 20 며칠 해가지고서 매일매일 얼마야 200 몇십만 원을 갖다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말감 같은 거 해서는 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 정도가 되면 임플란트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살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살리고 뽑게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죠. 살릴 수 있는 걸 뽑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다가, 어떤 그 자기 이빨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 중에서는 건들건들하고 흔들흔들해도 이거 뽑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지금은 아프니까 조금 더 치료 좀 하고 약 좀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뽑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만, 가능한 한 살리고 치료를 해서 다만 2, 3년이라도 더 있다 뽑을 수 있으면 더 있다 뽑아야죠. 그 2, 3년이 될지 치료가 잘 돼서 5, 6년이 될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해봐야 2, 3년 밖에 못 써요. 그러고선 뽑아. 그건 좋은 의사는 아니죠. 2, 3년 쓸지, 자기가 성실히 치료해가지고선 5, 6년을 쓰게 만들지, 그건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소위 우리 그 진료의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치아가 발치해야 될 경우, 발치 인디케이션이 되는 치아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지, 발치 인디케이션이 아닌 치아를 뽑고서 임플란트 하는 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그거를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사만 하는데 의사 얘기가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그러려면은 몇 개 치과를 다니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 하고, 너무 시설 좋은 데는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하고, 너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친절하게 하고 설명 막 하고 그러는 치과는 상업성에 경도된 치과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낫겠다. 뭐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예, 그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임플란트 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플란트 4개씩 심거든요. 위에 4개 심고 틀리하고, 밑에 4개 심고 틀리하고. 이빨이 없다가 임플란트 하면은 좋죠. 근데 이제 그 임플란트가 요는 이제 수명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꾸 음식이 낀다고 그래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끼지만은 치아의 그 아랫부분 치경부 부위에도 밥이나 이런 것이 끼어가지고 잘 안 빠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구조 자체가 어금니는 직경이 8mm, 이쪽이 9mm 해가지고선 되는데, 임플란트는 최대 5mm예요. 대개는 4.5나 4로 심어요. 그러면은 항아리처럼 이렇게 잘록하게 되죠. 잘록하게 되면 거기에 항상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 치조골을 녹이는 주범이 세균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구조물 자체가 세균이 아주 서식하기 좋은 구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플란트 할 때는 멀쩡한 이빨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빠졌는데, 임플란트는 멀쩡한 상태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 열악한 상태에서 쫙 임플란트를 다 해놓고 내가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이거 과연 몇 년이나 쓰겠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 임플란트 자체가 취약점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크라운, 치관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선 위에 그냥 금리를 하잖아요. 크라운의 수명을 평균 10년으로 와요. 편차가 굉장히 커. 7, 8년 쓰는 사람도 있고 10년 쓰는 사람도 있고 15년, 20년 쓰는 사람도 있고, 편차는 굉장히 크지만 평균 잡아서 뭐 한 10년 잡아요. 그럼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해도 크라운보다는 먼저 망가진다고. 그러면 임플란트 평균 잡아가지고선 아직 그 통계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평균 잡아서 하면은 크라운보다는 못하지 않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선 이렇게 쑥쑥쑥 뽑고 그냥 이따 잔뜩 해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뼈 이식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또다시 뼈 이식해도 뭐 잘 안 되죠. 그러나 뼈 이식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 뼈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자기 뼈에 뭐 한 3분의 1이나 될까? 뼈 이식하면 그 이물질인데 그게 얼마나 온전하게 가겠어요. 개업가에서는 뭐 당연히 뼈 이식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의사가 환자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뭐 환자 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잇몸이 없으면 뼈 이식이라도 하셔야죠. 하지만 뼈 이식이 답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는 거죠. 요렇게 놓고 요 손목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안쪽이요. 이렇게 넣고, 그죠? 혀 밑으로 요 소리 들어가야 돼요. 혀 밑으로. 하나, 둘, 아홉, 열. 윗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넣고 10번. 대개 사람들 여기까지, 칫솔이 여기까지 밖에 안 가요. 이건 물론 틀린 거죠. 위도 닦으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밖에 안 가요, 칫솔이. 깊이 넣어야 된단 말이죠. 깊이 넣어서 1번, 깊이 넣어서 2번, 이렇게 해서 10번 해야 되고, 이쪽도 10번 하고, 안쪽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안 돼요. 그러는데 자꾸 연습하면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니는 천상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을 그리듯이. 네. 여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잇몸을 위주로 닦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솔질의 주 목적이 치아가 아니고 잇몸이다. 이건 구강병에, 양대 구강병 중에서도 충치보다 잇몸병이 훨씬 더 문제가 되듯이 치아보다는 잇몸을 닦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뭐 저쪽에서도 빳빳한 칫솔을 권했지만은, 회전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빳빳한 칫솔을 쓰려면은 굉장히 잇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지. 그럼 처음부터 부드러운 솔로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이솔질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방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좋은 빗자루, 빳빳한 빗자루로 이렇게 해야 척척척척 잘 쓸리지. 그거 뭐 부드러워가지고선 그냥 낭창낭창 구부러지는 빗자루로 하면은 제대로 안 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시중에서 솔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선 뭐 처음에 연습할 때는 부드러운 걸로 하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은 빳빳한 거를 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느껴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솔질 하면은 어디가 개운하다, 안 개운하다, 어쩐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숙달이 되면은 빳빳한 걸로 쓰셔야 되고 또 빳빳한 걸로 해야지만 이 몸에 있는 세균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게 회전법 이솔질은 첫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랫니 닦을 때는 소리 땅을 보게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180도를 돌려야 이게 돌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고선 해봐야 이게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밑에를 닦을 때는 소리 땅을 보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위를 닦을 때는 소리 하늘을 보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기도 막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풀코스로 다 하려면은 한 20-3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여러 번 하지 말고 풀코스로 한 번씩만 계속 해서 하면은 3 내지 6개월이면 5분 이내에 닦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다 닦고 나면은 이 교환면 요건 또 이렇게 하고 혀도 이렇게 닦아주고 혀에도 세균이 많이 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솔질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위한 거거든요. 맨 뒤에 썼지만은 공공의료가 이제 확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치과가 왜 이러냐. 구강진료. 진료 자체를 민간에다 맡겨서 그렇다. 그래서 진료는 지금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것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공공성이 꽤 있지만 그래도 치과는 이제 공공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도 자체를 도립병원, 그 다음에 국립병원, 국립치과대학병원 이런 데를 더 강화하고 그쪽에 더 실력 있는 의사가 가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치과대학을 설립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게 단속하고 치과뿐만이 아니라 의과 또 자체가 지금 다 민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강화되어야 된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은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치과의사가 그렇게 영화로운 직업이 아니라는 거. 또 치과의사를 제대로 건실하게 치과의사 의협을 하려면은 그렇게 무슨 돈 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해달라고 하고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취지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임플란트 신세를 빌지 말도록 예방을 잘하자는 거거든요. 예방을 잘하고 충치가 생기면 충치 바로바로 치료해주고 충치가 있는데도 치과 가면 금으로 떼우라고 그러는데 그 충치 생긴 거는 바로 아말감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은 이빨 뽑을 필요도 없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방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고 또 치과 의사들이 이제 경영 압박 때문에 예방은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환자들도 치과 현실을 또 알아야 되고 공직자들도 이런 현실 때문에 이것을 뭔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고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어느 치과 가서 누구한테 진료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건지 나도 몰라. 근데 그 치과 나빠요, 이 치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다만 보험으로 해주세요. 아말감 해준다는 대로 가세요. 스케일링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올바른 이솔질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충치나 잇몸병이나 모든 병은 올바른 칫솔질만 제대로 하면은 다 예방될 수 있다. 치과는 예방이 딱 한 가지예요. 올바른 칫솔질. 초등학교에서 이솔질 교습을 강화해야 되고 물론 그거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안 듣고 매일 점심 먹고 나면 애들이 이 닦지 않느냐. 그 시간에 이솔질 교육을 전학년 하라는 것도 아니다. 1학년한테만 매시하게 6개월만 시켜달라. 그래도 아유 저희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그래서 몇십 년째 이제 학교 이솔질 교육이 이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시행이 돼야 되지만 현실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도 집에서 책 보고 동영상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 회전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야. 그대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충치는 한 30살 지나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40살 지나면은 이 몸이 많이 나빠지죠. 그럼 40살이라고 해도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돼요. 50살짜리가 아유 내가 이제 뭐 다 살고 잇몸이 뭐 엉망진창이고 그래도
앞으로 50년을 더 살으셔야 돼요. 이제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당뇨병에 약이 없고 그저 현상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고혈압도 그렇고 소위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잇몸병도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죠. 잇몸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치과병은 충치병하고 잇몸병 딱 두 가지인데 충치는 지금 다 정복됐어요. 치과에서 충치를 해결 못할 게 없어요. 떼우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하고 별짓 다 해서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잇몸병에 대해서는 치과에서는 너무나 무력해요. 잇몸병을 예방하려면 유일하게 올바른 치솔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자기 전에 반드시 회전법 이선질을 해서 잇몸의 평생 건강을 해야 된다. 당신이 고혈압 예방하려면은 매일 뭐 1시간 걷고 뭐 자전거 타듯이 그다음에 그 지금 당뇨병이 심하시지요. 그래도 뭐 빨리 죽지 않고 고생 안 하고 그래도 사시려면은 힘들더라도 다이어트 컨트롤하고 음식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잇몸이 안 좋으시니까 앞으로 50년 동안을 이 잇몸 가지고 쓰려면은 물론 나중에 뭐 복구 임플란트 한다고 하지만 임플란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회전법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이솔질이 무지하게 중요해져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이솔질이 결정해요. 그래도 많은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박아놓고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받고도 칫솔질 교육은 소홀히 하는 치과도 개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면 또 더군다나 5개, 10개씩 받고 나면은 의사 붙잡고 간호사 붙잡고 올바른 칫솔질을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선 하라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